정관용의 시사본부. 이 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 또 문제점 짚어보고요. 이어서 정치권 뉴스를 종합토론하는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시사본부의 경제 일타 강사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어제 공개됐죠. 네. 핵심 내용부터 간추려 주시면. 네, 그 전체적인 방향은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보험료율을 이제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는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서 이제 차등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율을요 5%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중장년층,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중장년층이 몇 세야? 그랬을 텐데 40세에서 50세를 얘기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이제는 5년 만에 인상하게 되고요. 젊은 층 20대에서 30대는 이 똑같은 5%포인트 인상을 10년 만에 이제 인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짧은 기간에 이제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중장년층은요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이제 낮은 인상률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장년층에서 이제 반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젊은 층도 불만이 있어요. 젊은 층은 이거 내가 내봤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도 이제 또 젊은 층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언론들이 지금 평가하는 거 보니까 네. 도대체 그러면 몇 퍼센트 올려서 몇 퍼센트 소득 대체를 해서 네. 왜 숫자를 발표 안 하느냐. 네. 이건 알맹이가 쏙 빠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개혁안인데 모수 개혁, 그러니까 숫자가 쏙 빠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빠진 게 3개예요. 내는 돈,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률이죠. 그다음에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이죠. 받는 나이, 그러니까 수급 개시 연령, 이 3개가 이제 다 빠져서 사실 나왔거든요. 그 세 가지가 빠지면 도대체 뭐가 나오는 그렇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젊은 층 표심 때문에 사실 이제 총선 앞두고 숫자 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의 방향은 일단 큰 틀은 이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재정 안정론, 그동안 이제는 개혁안이 나왔을 때 이제 재정 안정론이냐 보장성 강화론이냐 이게 좀 부딪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안정론은 이거죠.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장성 강화론은 이제 소득 대체를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었다가 예. 지금 이제 종합 운영 계획안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재정 안정론에 이제 방점을 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라는 건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더 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얼마를 더 내십시오 언제까지 이 말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쏙 이제 빠져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내놓은 게 보험료율을 올리긴 올릴 건데,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좀 빠르게 올리고 젊은 사람은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요 얘기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아마 고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층 소득도 별로 없는데 너무 빨리 올리면 부담되니까 천천히 올리게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젊은 층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 빠졌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연령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년층이 이제 반발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빠지고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연령대도 차질을 줬잖아요. 그러면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비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보험의 대상이 사실상 이제 보험이라는 건 리스크율을 따라가는데
지금 리스크가 높은 게 오히려 더 긴 기대 수명이 있는 젊은 세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년층을 40대, 50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차에 예를 들어서 40대 39세하고 41세.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보험료율이 달라지니까 이게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칙 위배도 되죠. 이제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이게 젊은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득 높고 자산 높으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를 다르게 간다 그러면 부담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일부에서 눈초리를 주고 있는 게 야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는 이 부담을 국회로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제는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국회로 이제 공을 돌린 거 아니냐 이거 부담을. 그래서 야 젊은층 표심을 앞두고 결국에는 뭐 개혁안에 대해서 핵심은 좀 빠져서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나라가 전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논란이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그 연금 개혁안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희한하게 볼 것 같은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되겠죠. 과연 한국이 성공할까? 이렇게 아마 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계산하기도 무지 복잡해질 거예요. 맞아요. 나 젊은 층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받는 돈도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시 연령도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네. 이게 뭐 확정 기여 방식, 그다음 확정 급여형 방식 네. 이런 표현이 나오든지 이건 뭔지 우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연금을 받을 때요 급여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정 급여형이 있고요, 확정 기여형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소득자분들 아세요? 퇴직연금할 때 이걸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연금은 확정 급여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급여를 받을 때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정해져 있어요 돈이.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보장이 좀 안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단점은 그러면 보통 이제 재정이 안 좋거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 좀 손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손실 부담이 누구한테는 짊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라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국고가 책임져야죠. 예, 국고가 책임져줘요.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 급여형인데 확정 기여형은요. 이제 납부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 보험료에서 운용이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용이자를 더해서 주는데 장점은 이제 재정이 안정화가 되겠지만은 단점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운용이 잘 돼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 손실 부담을 누가 지느냐? 급여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기여형은요 손실 부담을 개인이 집니다. 그러니까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야 재정을 위해서 확정 기여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확정진 건 아니고요. 네. 이거를 이제 던지기만 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손실 부담을 나라서 지느냐, 내가 지느냐 그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건데요. 그렇죠. 예.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개인연금보다 유리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꼭 더 오랜 기간 가입하시고 가급적 많이 내셔도 나중에 결국은 그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홍보해 왔는데 맞습니다. 그 근본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무슨 보험회사의 개인연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연령층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DB형과 DC형이 이게 더 나중에 핵심이죠. 네, 이게 더 확정급여형이냐, 문제가 될 기여형이냐.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기여형으로 갑시다라고 제안한 건 아니고 네네.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그 던졌다. 네네. 오히려 이 국고를 지원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고를 지원해서 재정을 더 안정화시킵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사실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요번에 그래서 이제는 국고 지원 얘기는 나오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정부는 크레딧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크레딧 제도가 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게 출산과 군복무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했다 그러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둘째
둘째 아이가 12개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예.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18개월 인정해주는데 최대 50개월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확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애를 낳으면은 첫째 애부터 12개월씩 이제 인정해주겠다. 가입 기간을. 그다음에 상한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포인트는 인정 시점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12개월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12개월을 인정해 주는데 연금 수급 시점부터 인정해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9년 동안 실제 가입을 했고 출산 크레딧 12개월 써갖고 1년이 더 붙잖아요. 예. 그럼 최소 기간,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금 수급 시점부터 12개월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다 10년 넘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려고 하는 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줍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2개월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그 개시 연령이 빨리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연금이 쌓이다 보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출산과 크레딧 그다음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18개월 정도 인정해 주는 거 육군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해 준다. 네. 그래서 네. 군 복무 완료 시점부터 또 더해 준다는 거. 이렇게 이제는 확대할 방안이다라고 같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국민연금 그 개혁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합 운영 계획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게 이제 이달 말까지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 이제 개혁 국회는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논의하게 돼서 결정이 지는데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수개혁이 빠졌잖아요. 결국에는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총선 앞두고 이거 안 됩니다. 예. 예,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총선 앞두고 너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 이후나 이게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무엇보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입장이 또 달라질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은 굉장히 좀 알맹이가 진짜 쏙 빠져서 그게 예.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정부도 여당도 그리고 사실 야당도 맞습니다. 무책임하게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고 네. 좋아요. 뭐 총선 끝난 직후에라도 야당은 야당의 안을 정부와 여당은 정부 여당의 안을 아주 분명하게 내야 돼요. 너무 공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토론해가지고 절충해야죠.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자, 박진호 특보부터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인요한 예. 혁신위원장을 꼽고 싶습니다. 예. 더 안 덧붙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계속 얘기할 거니까. 많은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뜬 인물. 아마 잘 예상 못했을 텐데요. 김선영 용산구 의원 탈당했습니다. 용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가 그렇죠. 네. 탈당했죠. 왜 이게 주의 깊게 보냐면 용산이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남 3구 빼고 유일하게 졌는데 0.66% 980표 졌어요. 근데 구의원 한 분이 움직이면 이 정도 표는 움직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용산구 의회가 7대 6이었어요.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는데 예. 가면서 다수당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용산구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구청장도 나와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렇죠. 책임지는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용산 지켜야 되는 지역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됐고 그거에 어쨌든 지금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들어오겠죠. 주의 깊게 봤습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박진호 특보.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왜요? 일단 뭐 혁신위원회에서 우선 이제 그 1호 혁신안으로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이제 뭐 징계 이제 사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동안 모든 징계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거죠. 뭐 물론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한. 뭐 일부는 이제 제외되고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위에서의 이제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분이 해당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예. 있고요. 그 안철수 이제 의원을 이제 그 진인물로 이제 꼽은 이유는 지난 이제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선거 과정에서 뭐 다양한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그 전 이제 당 대표와의 이제 뭐 지난주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이 사실상 이제 그 언쟁을 부리는 것이 사실상 서로에게 벨세비 정치를 하고 있는데 혁신이 이제 그 1호 이제 혁신 안으로 그렇죠. 그 징계 해제라는 부분을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명 운동에 대해서 서명 운동. 어떻게 입장을 또 표명할 것인지도 좀 뭐 지켜봐야 될 뭐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혁신위의 그 1호 제안에 기초해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거네요.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이제 어떠한 입장을 이제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변수는 있겠죠. 네. 여기서 이분의 이제 정무 감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당 대표까지 했었고 대선 후보까지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감이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뭐 지도자나 리더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전체가 어떻게 하는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한쪽에서는 사면하자 그러는데 한쪽에 징계하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는 아마 안철수 의원도 분당과 공천이 뭐 어려우니까 내가 이준석 몰아내는데 일조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이렇게 정무가 없는 분이 해도 되나? 오히려 분당과 공천이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럴 때 정말 판단이 빠르면 혁신위의 제안 내가 먼저 전폭 수용하겠다. 이러고 나와야죠. 그렇죠. 나와야죠. 네. 그래서 확 빨리 접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사감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현건택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꼽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두 가지 장면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 시기에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갔습니다. 맞아요. 순방 갔다 왔다 오면서.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내일 지금 이태원 일주기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여부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석 안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뭐 당대표 원내대표들도 이제 안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잘못된 판단이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아니면은 159분이나 되는 지금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뭐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처음으로 참석. 그런데 이태원 일주기 추도식에는 참석 안 함.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박진원 특보는? 이제 일단 뭐 대통령이라는 이제 자리가 일단 뭐 국정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최고 책임자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뭐 본인의 정치적 판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이제 주위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이제 참모들의 조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제기돼서 사실상 그 뭐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일단 뭐 대통령도 뭐 가볍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결정 내린 건 물론 아니겠죠. 네. 근데 안 가는 게 옳다고 보신다?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 불가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가지 않겠다는 이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제 당은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고 또 이제 그 정부와 이제 공동 책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겠지만 때로는 당은 당의 그 독자적 판단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등등은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금 아직 뭐 최종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이제 그 주요 당시자 중에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가겠다. 그리고 뭐 이뇨한 이제 혁신위원장도 가겠다. 또 이뇨한 이제 뭐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뭐 혼자 가겠다. 아니면 일부 이제 혁신위원회
위원들하고 함께 가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일주기 추모식이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좀 이제 당에서 좀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메시지가 야당이 주최하니까 정치 집회에서 못 나갔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 어쨌든 우리 주최 안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명분이 없죠. 안 나갈 명분이.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사실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데 1년 동안 뭐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재판도 뭐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 정도만 있지 지금 서울경찰청장도 유임됐고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가족들이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욕먹기 싫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근데 대통령이 제일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유가족들 어루만져주고 제가 보기에 뭐 누가 주최하더라도 대통령이 가면 다 대통령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에 대해 다 신경을 쓰게 돼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뭐 국민이 옳다 달라지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뭐 반드시 가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 유가족들 그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어쨌든 그 참사라는 부분 그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대통령 역시 또 이상민 장관 역시 그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뭐 뭐랄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그 강성 지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민했을 때는 그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감으로써 또 그 기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국민들 일반 시민들에게 그 끼칠 피해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경호 문제 때문에 그 그런 부분도 저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한테 무슨 살해 위협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게 뭐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죠? 네. 지금까지는 사실 메시지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아무튼 일주기 추도식에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참여 여부가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참여 안 하더라도 새로운 메시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지 고려해서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혁신위원회 인요한 위원장 또 혁신위원진의 구성. 뭐 우리 박진원 특보 아까 금주에 뜬 인물로 지목하셨으니까 네. 우선 평가해 보시고 우리 영건택 변호사 또 평가 들어보죠. 우선 이제 그 인요한 그 연세대 이제 의대 교수가 이제 임명된 것은 뭐 사실상 이제 그 당 내외 그 내외 인사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뜻밖의 이제 인선이었고요. 또 인요한 이제 그 이분이 뭐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것 중에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정치적 그 이제 총선 출마를 이제 포기하고 일단 이제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첫 번째 회의를 거치고 이제 혁신안 1호를 이제 공개를 하고 예. 또 이제 이분께서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언론 지면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 국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을 좀 이제 자극하기 위한 이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에서 이제 혁신 그 이제 1호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고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저희들 당의 이제 통합이라든지 변화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당무감사 이제 그 부위원장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그 원내 원외 당협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당무감사를 뭐 저 나름대로는 과거의 당무감사위원회는 하고는 충분히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다 생각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접근법에 있어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왜 이렇게
뭐 조금 더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통합과 이제 변화라는 것이 저는 물론 마치 이게 하나로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로 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통합과 변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통합을 통한 변화보다는 변화를 통한 통합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면은 지금 뭐 어쨌든 1호 그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매우 달갑게 그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홍준표 두 분 다 뭐 시큰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뭐 시큰둥한 이유는 뭐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이제 그 징계에 대해서 사면이라는 것을 이제 그 혁신이 이제 안건으로 채택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우리가 당이 변화하는 모습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역시도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통합보다는 변화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또 당 내외로부터도 충분히 그 또 신뢰를 받고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통합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도 당이 진짜 달라졌구나, 대통령도 변화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함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혁신호 1호로 뭐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제일 주목이 많이 하고 2호, 3호 갈수록 사실 주목도 떨어집니다. 근데 1호 안건을 너무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사자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제안할 테니까 받고 아니면 물밑에서 돼야 되는데 바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논의 자체가 쪽팔리다. 그때 홍의변처럼 날뛰던 애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얘기는 난 신경 안 쓰겠다는 건데 여기 방점은 저는 뭐 니들끼리 잘해봐라 보다지만 홍위병처럼 날뛰던 애들 그 사람들이 어쨌든 징계해야 된다 주장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 그대로 놔두고 본인은 사실은 나는 징계 자체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호를 잘못 던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마 지금 뭐 중진들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나가라 이런 걸 1호 던졌으면 굉장히 혁신에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1호 안건이 좀 오히려 약간 삑살이 죄송합니다. 약간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동력을 좀 상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영남의 스타들 꼭 집어서 김기현도 권성동도 아니죠. 주호영도 네네. 다 스타 아니냐. 네. 이런 사람 서울 가라. 개인 의견이지만이라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아마 되게 많습니다. 3선 이상 6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구 경북에도 많고 만약에 실제로 해서 수도권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거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방송에도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긴 가겠다. 네, 자긴 가겠다. 물론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뭐 혁신위원장 됐기 때문에 개인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면은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당에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기현, 주호영 서울 갑니까? 저는 일단 뭐 이렇게 그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스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뭐 다선 의원이라고 스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중심 그 지역 기반이 이제 영남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당 후사 정신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근데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한 적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뭐 다선이라고 해서 스타
이제 뭐 스타급 의원이다. 이분들이 수도권을 출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보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뇨한 위원장도 일단 뭐 본인의 속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그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다선이라고 해서 뭐 수도권 출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분들이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수도권에 뭐 어디 서울에 어디 경기도 어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만 다선이라고 해서 그 지역구 구민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지역구마다 이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 특성에 맞게끔 어떤 전문성이 가진 사람이 영남이나 이런데 뭐 영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의 전문성에 맞는 수도권 지역에 얼마든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다선이라고 해서 스타급 의원이다.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이 발언의 포인트는 기득권 내려놔라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라고 기득권 보이죠. 내려놓으라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변화의 제 1번 아닐까 싶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우리 이제 뭐 여야 모두 정치인들이 기득권 내려놔봤자 금방 다시 그 주 올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세비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뭐 진행된 것도 없고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진짜 말이죠. 의미 있는 그런데 거죠.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당 역시도 그 뭐 어떤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 어떻게 보면 선당 후사 정신을 그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윤과 친윤을 뭐 나누어서 당신은 친윤이니까 기득권 포기해라. 그러면 친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그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만약에 당내뿐만 아니라 당회 당협위원장 역시도 일단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생을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혁신 대상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희생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외 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박진호 특보의 당 안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셔가지고 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 신중론을 잘 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기득권 포기라고 하는 경쟁이 여야 간에 지금 붙고 있다. 네. 이거는 뭐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도 뭐 지금 다선이 스타가 아니라는 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초선도 스타가 많고 다선도 존재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스타냐 아니냐는 중요한 건 아닌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출마 대상자가 되면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에 지금 뭐 정권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 총선 기획단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공심위도 만들고 인재영입도 만들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혁신위에 계속 힘을 주려면 이런 다른 조직들을 늦게 만들면 돼요. 그럼 혁신위가 지금 한 예를 들어 60일 기간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달 내 승파가 나는데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동안 이 조직을 안 만들면 돼요. 그럼 혁신위가 계속 위원장이 방송 나가서 얘기하고 또 본인도 어느 정도 결심해서 수도권 나가겠다 하면 되는데 이런 조직을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제 혁신이 힘이 빠져요.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는 혁신에서 얘기하지 마. 혁신은 당 얘기만 하고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공천 기획단 만들고 그다음에 공심위 만들고 우리가 심사할게. 이래 버리면 이제 혁신이는 이제 맥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좀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 김기현 이제 대표가 이제 이뇨한 위원장에게 이제 정권을 줬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앞두고 이제 구성되는 실무적인 조직인 것이고 또 그 실무적인 조직의 중심은 이제 당 사무처가 되기 때문에 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선거 준비를 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총선 기획단에서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획단에서 이제 뭐 공천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그 기준을 정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제 뭐 향후에 이제 그 구성될 수도 있는 공간의 활동은 전혀 불개의 문제이고 또 총선 기획단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공천에 관련돼서 혁신위가 이제 권한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없다고서 단정할 수 없다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천 문제예요. 다른 여러 가지 기구는 있지만 근데 지금도 어쨌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뭐 다선들 나가라, 스타 나가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천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안을 냈을 때 그거를 바로 받지 않고 이거는 총선 기획도 아니라 공심위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냥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어찌 보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인요한 위원장이 벌써 굵직한 한 3가지 얘기를 던졌어요. 그렇죠. 다음 주 초반이면 결판이 납니다. 그렇죠. 인요한 힘 받네? 또 당 변하네? 라고 느낄지 아니면 에이 저기도 볼장 다 받네. 자 보세요. 이준석, 홍준표 징계 다 처리하십시오. 할지 말지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김기현, 주호영 이름을 다 거론했어요. 그럼 반응이 나와야죠. 안 나오고 일주일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가잖아요. 그럼 당 이재명 대표랑 얼굴을 마주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겠다. 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초반 한 수요일쯤 됐는데 뭐 이준석 징계도 위야무야. 뭐 김기현, 주호영도 아무 말 없어. 대통령도 만나 안 만나 소리 없어. 그럼 그다음부터 인요한 위원장이 뭘 말해도 관심이 없어져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예, 처음에 화두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요 몇 가지 빼고 더 던질 화두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면 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얘기는 벌써 이제 1년 6개월 동안 해온 얘기인데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홍준표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본인에 대한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 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사면을 받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징계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나 의원들이나 뭐 윤리 징계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음에 지금 이제 다선 뭐 이 스타 의원들이 수도권 출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김기현 지금 당 3역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수도권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쉽지 않죠. 나가면 다 자기 안 될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고 이제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이제 이 며칠의 시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청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역시도 그 상당한 이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혁신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초중반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시간에 네. 진짜 변화로 갈 것이냐. 아까 우리 박진호 특보는 통합보다 변화가 우선이다 했는데 저는 뭐 제가 일단 뭐 당에 이제 그 소속되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또 저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당 내외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일단 뭐 그 우리가 제대로 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을 지금 이제 거론된 거 말고도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당 대표가 뭐 당 대표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사실상 혁신위 운영에 있어서 그 혁신위원장과 이제 혁신위원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 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은데요. 특히 지방 방향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경주 진출로까지 총 55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 부근 7km 정체입니다. 이후 안성 분기점은